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8장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은 성격의 정의, 성격 형성의 형성 요인, 성격 이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지 성격 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땐 성격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으로부터 성격이 어떻다는 평가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과 새롭게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정의 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성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올포트란 학자는 성격이라는 것이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정신물리적 제조직의 역동적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이란 학자는 한 개인의 특징이 되며 독자성을 꾸며주는 선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특질의 총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설리반이란 학자는 인간 상호 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특징 지우는 비교적 영속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 있는 케텔이라는 학자는 유기체와 그 환경의 모든 행동에 관계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 이렇게 봤습니다. 학자들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격의 특성들을 좀 볼게요. 5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성격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성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다 다른데 그래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할 때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봐야 그 개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의 A라는 학생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어떤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그 개인을 연구하고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성격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지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격이 아직 덜 형성되었지만 여러분처럼 20대가 되고 나면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또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어 가면서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성격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은 관계에서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성격을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행동 양식을 결정해주는 생리적 정신적인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의 주체, 행동의 어떤 그 행동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성격은 성장에 따라 형성되고 환경이나 교육 등과 같은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성격 형성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요인들하고 환경이나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들 이렇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전에 대한 부분은 유전적 소질, 기질 이런 부분들,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나 내분비성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환경이나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으로는 가족관계나 부모님의 양육태도, 문화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경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안에 또 살펴보면 부모님께서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셨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고 자라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한 영향을 받아서 성격 형성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격 이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역동 이론입니다. 프로이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로부터 이제 정신역동 이론이 출발이 하게 되는데, 프로이드라고 하면 이제 무의식적인 동기, 정신결정론 이런 키워드들을 프로이드가 이제 제시를 했죠. 프로이드는 성격을 어떻게 봤냐면 이드, 원초아라 불리는 이드, 그 다음 자아라고 불리는 에고, 초자아라고 부르는 슈퍼에고, 이 세 가지가 성격의 구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드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이드라는 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추동이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드는 쾌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고는 현실과 초자의 요구에 맞춰 원초와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에고는 현실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 작용하고 있는 성격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에고는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사회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기능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슈퍼에고는 도덕과 양심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구조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성격을 이룬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프로이드는 자아 방어 기제, 방어 기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어 기제라는 것은 불안이나 죄책감, 갈등, 고민 등이 발생할 때 자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속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의 그 종류를 좀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의식에서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연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냥 잠을 자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부정을 보면 사건이나 상황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죽은 아들의 소식을 믿기 어려워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부정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투사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태도 등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그
예를 들면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싫어하네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투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서 합리화는 실제로는 수용될 수 없는 이유로 행해진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일화죠. 이솝우화에 보면 목마른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하고 따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 포도가 너무 먹고 싶다. 저 포도를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냐면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야. 그래서 따먹어봐야 먹을 수가 없어. 맛이 없어. 라고 하고 그 포도를 지나쳐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합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지화입니다.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두려울 때 추상화시키거나 유식하게 표현하거나 지식화하는 것을 주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에 대해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두려울 때 내가 읽은 책 내용을 화제로 삼아서 어떤 그 부분에 뭐를 인용해 와서 그걸 화제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우리가 그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울 때 그런 일이 뭐 있었어요.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약간 지식적으로 제3자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듯이 표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주지화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동 형성은 자신에게 불안을 주고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 부분이 반동 형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퇴행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을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째 아이가 동생이 생기면 이제 나타나는 퇴행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6살 난 여자아이나 뭐 남자아이가 새로 태어난 동생을 질투해서 이렇게 대소변을 다 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되게 애기 같은 목소리로, 말도 잘하는 6살인데 되게 애기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아기 동생 흉내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위나 전치. 의도된 대상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자신의 감정을 이 대상보다는 자신보다 더 약한, 그 대상보다는 좀 약한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밖에 화가 나서, 밖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상사에게 화가 난 어떤 남편이 상사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집에 와서 뭐 아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럴 경우에 그것을 전위나 전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동생이나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있을 때 집에 와서 그거를 엄마나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뭐 강아지나 이렇게 이렇게 좀 그 대상보다는, 상사나 어떤 사람들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면 이것은 전이나 전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승화 볼게요.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성적인 충동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전환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충동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나타내면 그게 뭐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공격적인 충동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표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아무 때나 그런 것들을 표출하면 그것 또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이런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격적인 충동이 격투기 선수로 이 충동이 높은 사람들이 운동선수,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격투기나 뭐 그런 비슷한 유의 운동선수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성적인 충동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예술로 승화해서 뭐 누드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표출되는 것이 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성 히스테리라고 해서 불안이나 위협, 스트레스를 신체 증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이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나타내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협이나 신체의 어떤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운동성 히스테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10가지를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 자방어 기제를 주로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의 그 성격을 알아보는 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 전의식, 의식과의 관계를 좀 볼게요. 이거는 성격의 구조와 의식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프로이드 이론에서 많이 자주 사용을 하죠.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의식의 측면, 그리고 여기 민트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무의식,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요 그 경계선이 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의식은 당장 생각하면 별로 떠오르지 않지만 좀 신경을 써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물속에 있는 것들을 물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되게 잘 볼 수 있고요.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만 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그 물 안에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을 아주 낮은 수준의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자아, 초자, 원초아가 일정 부분은 의식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아주 많은 부분, 80%는 이렇게 무의식에 잠겨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마음의 부분, 경험, 감각, 사고, 지각, 감정, 기억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보이네? 누가 있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 뭐 이런 부분은 의식에 해당이 되고요. 네, 전의식은 비교적 쉽게 의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무의식은 평소에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정신 영역으로 원초와 초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심적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격 발달의 단계를 좀 볼게요.
구강기부터 보면 생애 첫 1년을 구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리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리비도가 구강기는 이제 입과 입술, 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에너지가 입이나 입술, 혀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애 첫 1년까지는 아이가 엄마 젖을 먹거나 아니면 분유를 먹거나 이렇게 우유를 먹거나 이러면서 이 입술이나 입이나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강기 때 이렇게 그 욕구가 잘 조절이 되지 못하면 아니면 좌절되면 구강기를 지나서도 구강기 욕구 충족에 집착하는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문기는 이제 아이가 조금 커서 배변을 이제 뭐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1살에서 3살 정도가 되는데 항문의 리비도가 집중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았다가 쉬를 참았다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런 쾌감을 느끼는 배설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항문기로 보고 있고요. 항문기 요때 배변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격이 또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변 훈련에서 성공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면 건강한 성격이 되고요. 배변 훈련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구두쇠적인 그런 성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근기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3에서 6세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다르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아동기 때 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심리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생식기관에 집중이 되고요. 남자아이들은 엄마에게 여자아이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애정을 느끼고 동성애 부모에게는 질투와 경쟁심, 증오를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컴플렉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옆에 있는 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적의를 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버지를 나의 경쟁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세 불안 나의 그 성기를 아버지가 거세할 수 있다. 이런 거세 불안을 느끼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이고요. 반대로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 갖는 성적 애착 이 부분을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남근기에 이어서 잠재기, 성기기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잠재기는 이제 6에서 13세 정도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성적이나 공격적인 충동보다는 사회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나한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집중하는 사회화 시기가 잠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기는 12살 이후의 부분이고요. 이때는 이제 청소년 후반 그리고 성인기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우리가 뭐 사춘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성과의 성욕 발산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을 더 잘 조절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허락된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조금씩 빈번히 방출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성기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격 발달에 있어서 어린 시절
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요 정도 6세 이하 요 정도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격 발달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의해서 보면 성격은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되는 거다. 아주 어렸을 때 많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에릭슨의 사회적 정신 역동 이론 여기로 가볼게요.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봤습니다. 보면 아까 앞에서 본 프로이드보다는 여기는 이제 성인 이야기도 나오고 노인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프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성격 발달의 진행을 이렇게 좀 멀리 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8단계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유아기 구강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에서의 그 구강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의 발달 과업은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해서 이 어렸을 때 나의 주 양육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신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세상에 내가 태어났어야 되나라는 불신감을 이 유아기 때 주 양육자가 이렇게 내가 배고플 때 막 울 때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젖을 주고 응애 응애 울어서 나 지금 기저귀 갈아주세요라고 우는 신호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민감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시면 불신감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아동기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의 학문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발달 과업이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느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느냐 이런 발달 과업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3단계는 학령 전기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동 그 유치원이나 이런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도성 대 죄책감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주도성이나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4단계는 학령기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실하게 잘 뭔가를 형성해서 잘 그것을 따라가고 하느냐 하면은 근면성을 익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교가 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5단계는 청소년기인데요. 정체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정체감의 혼동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5단계와 6단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성인 초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청소년 말기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초기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로 나와서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사회에서 활동들이 좀 제약을 받으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7단계는 성인 중기인데요. 이때는 한 40대 정도? 3, 40대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이고 이 연령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느 영역에서 생산성의 그런
그 생산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생산성 대 이런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침체감을 느끼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로 가면 성숙 노인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때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자아 통합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돌아봤더니 뭐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는, 이렇게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라고 규정을 했고, 이 8단계에 그 발달 과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발달 과업을 잘 형성을 하면 신뢰감이 형성되고 자율성이 형성이 되고 주도성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융의 분석 심리학 성격 이론 중에, 이 융이라는 학자는 집단 무의식 이런 용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것은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기억이나 행동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집단 무의식의 구성 요소라고 봤고요. 이 융이라는 학자는 페르조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성격이 이제 집단 무의식처럼 형성되어 있는 어떤 행동 양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질이나 특성 이론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든의 체질 이론은 신체 유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네, 신체 유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체격을 좀 보세요.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 이렇게 이 체격과 이런 성격이 형성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배엽형부터 보시면 부드럽고 둥글고 소화기관이 아주 잘 발달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와 연합된 기질들을 보시면 내장 긴장형,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완되어 있고 먹기를 좋아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이렇게 좀 덩치가 있죠. 체격이 좀 있는 그런 그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배엽형,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근육이 조금 보이네요. 이 그림에서 보면 근육이 잘 발달되고 체격이 단단하고 각이 지고 신체는 건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체격은 기질과 연결했을 때 신체 긴장형,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왕성하고 주장적이고 용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배엽형, 이런 그 체격은 약간 마른 체형 같으네요. 그죠? 키가 크고 허약하며 큰 대뇌와 예민한 신경계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뇌 긴장형, 이렇게 봐서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많고 내향적이고 예술적이다, 이렇게 쉴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체격이 좀 크고 이렇게 좀 그 살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드럽고 둥글고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근육이 좀 우락부락하고 잘 발달된 사람들은 이렇게 왕성하고 혈기왕성하고 주장적이고 용기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느낌의 그런 사람들. 외배엽형, 약간 마른 체형들, 허약하고 이런 체형들은 좀 내향적이고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들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술가 중에 이렇게 마르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언뜻 이제
뭐 가수나 뭐 작곡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를 딱 떠올랐을 때 대체적으로 외배 협평에 다 속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술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외향적이고 이렇게 뭐 용기가 많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런 이론들을 쉘든이 주장을 했고요. 특성 이론들을 좀 볼게요. 올포트라는 학자가 주특성, 중심특성, 2차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주특성은 지배적 동기 혹은 정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한 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 특성은 비교적 보편적이며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한 특성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적 특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속성들을 2차적 특성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포트는 성격 발달을 7단계로 봤는데요. 1단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신체적 자기의식이라고 해서 15개월 경 되면은 나타나는 신체에 대한 자기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봤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정체감. 그 셀프라는 용어를 자기나 자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는데 자기정체감 혹은 자아 정체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감의 연속성을 느끼는 시기로 1세 이후에 3단계는 자아 존중감이나 그 자아를 셀프로 봤을 때 자기 존중감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용어가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자부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있는 그 단계인데 이 3단계는 올포트가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아동은 그가 접한 환경에 있는 대상을 탐구하고 조작하고 만들도록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단계의 자아 존중감을 잘 형성하는 것이 성격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4단계는 자아 확장 단계입니다. 4에서 6세 정도에 해당하고요. 자아 중심적인 시기로 극단적 소유욕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학교, 뭐 내 엄마, 뭐 나의 어떤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시기 자아 중심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5단계는 자아상이라고 해서 자신에 대해 실제적이며 이상화된 이미지를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잘하고 이런 이미지를 이때 발달시킵니다. 6단계는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자아로 보통 이 6에서 12세 정도 되면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성과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단계로 보시면 고유자아추구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되는 성격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의 장기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는 고유자아추구 이 시기를 7단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올포트는 성격 발달을 7단계로 이렇게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케텔이라는 학자는 특성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성격을 설명했는데요. 이때 특성은 개인에게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성향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 중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표면 특성과 근원 특성이 있습니다. 표면 특성은 성실, 이타성, 부정적, 비신뢰,
잘 다듬어진 사려성, 어리석음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외연적 혹은 명시적인 요소들의 군집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원적인 특성은 자아 강도와 정서성, 그리고 이제 신경증, 지배나 복종 이렇게 또 반대되는 대비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근원 특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젠크라는 학자는 성격에 대해서 내향성과 외향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과 신경증 뭐 이렇게 그 두 가지 대비되는 성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향성과 외향성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말수가 적고 조심성이 많고 이런 내향성 그리고 사교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내향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BTI에서 내향성과 외향성도 요거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반대말로는 신경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서적 안정성은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침착하고 신뢰로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 의미의 신경증은 변덕스럽고 성미가 까다롭고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하는 등의 경향이 있는 부분들을 신경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 이론 중에 행동주의나 학습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무의식, 자아, 다른 가상적 실체들을 전면 부정했고요. 인간의 행동은 오직 행동 뒤의 강화와 처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나 뭐 자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정도 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그 행동 뒤에 나타나는 강화 어떻게 이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강화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이 나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강화 역사의 총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거 되게 잘했어 라고 강화를 받았으면 그 행동은 더 빈번하게 되었을 거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화받지 못했으면 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강화가 계속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상호결정론이라고 해서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격 변인이나 상황 변인, 실제 행동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그 성격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기질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환경과 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본주의 성격 이론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입니다. 욕구 위계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그 위협으로부터 그런 부분들. 두 번째 욕구는 안전 욕구. 이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 세 번째는 소속 및 사랑의 욕구라고 해서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뭐 이성 간 동성 간의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존중의 욕구.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성격을 평가할 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 개인 면접을 통해 성격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관찰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검사, 그리고 투사 검사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면접부터 보도록 할게요. 면접은 목적을 가진 대화입니다. 그래서 면접자는 그 피면접자, 면접을 보러 온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면접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비구조화된 면접,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피면접자의 경험이나 감정, 태도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은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이미 정해놓고 양식에 맞춰서 면접이 진행되는 구조화된 면접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인간 그 개인을 일정 기간에 거쳐서 일정 상황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밝히기 위해서 또한 그 상황이나 환경이 그 사람이 나타낼 행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관찰자가 그 행동을 이제 관찰해서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객관식 검사입니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채점되는 검사로 이제 보고 있고요. 모든 객관식 검사가 자기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질문에 응답할 때 정직하게 검사해야 검사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향성을 묻는 질문들,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 나는 굉장히 사교적이다. 이런 식으로 외향성을 체크하는 질문들의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나의 원래 성격과는 다르게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식 검사를 할 때는 최대한 솔직하게, 정직하게 검사에 임해야 그 검사 결과가 신뢰로울 수 있습니다. 4번째로는 투사 검사입니다. 객관식 검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사 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제한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자극을 사용하는 검사이고요.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검사 재료에 투사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몇 가지 투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주고 이 그림들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보이는 반응이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면서 투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성격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그 동영상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글 파일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앞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격을 결정하는 환경적, 유전적 요인들에 대해서 여기 괄호 1번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되었는지를 나의 성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요런 것들은 유전적인 것 같고 요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다. 어떤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 나한테 어떻게 미쳐서 그리고 나의 어떤 기질은 요런 기질이 있고 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10줄 정도 10줄 이상 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프로이드가 주장한 성격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달 단계를 통해 성격이 형성되는지 그 발달 단계를 간략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 단계를 저희가 5가지로 봤죠. 그 욕구 위계 단계를 차례대로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3번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8장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